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기식입니다. 저는 젊은 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하고 갈 분들이고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가 되냐는 게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렸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걸 참으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뭐 한다고 강연을 해요.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는데 토론이 뭔지 아주 짧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잠깐 것을. 저는 어떤 용어를 간단하게 우스갯소리나 간단하게 정의하기 좋아하는데 오페라가 뭐예요? 오페라. 등에 칼을 맞고도 죽지 않고 계속 노래 부르는 것. 저는 그게 오페라 정의야. 또 어머니, 신이 모든 것에 있을 수 없어서 만드신 분 어머니예요. 저 어머니는 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술이 뭐냐? 영혼의 표현이다. 그런 식으로 이 토론이 뭐냐? 토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의 교환이다. 영어로만 해서 exchange of knowledge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경청하고 잘 듣다 보면 그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면이 있었네. 배우기도 하고 또 이상한 논리를 펴면은 그거의 근거냐 근거가 뭐냐. 그래서 이제 서로 논의하는 게 토론인데 우리나라에는 토론 문화가 전혀 없어요. 오직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베이트나 아규먼트가 되죠. 상대방은 무조건 어기대고 내 것만 못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러 가서는 토론을 잘 안 하죠. 토론은 승자가 없는데 뭐 내가 꼭 이겨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정치제도라든가 경제제도, 복지제도, 뭐 외교안보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때 48살 초등학교 3학년으로 되었습니다만 사형장에 4번 끌려가서 부답으로 목을 콱 밟아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 살아나고 했기 때문에 자연이 국가가 뭐냐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게 참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느 쪽을 이렇게 하느냐 난감이 드는데 인생은 B와 D의 중간이 C라고 했죠. 그래서 B와 D라고 해서 중간은 버스와 데스의 중간이 조시다. 계속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연속 인간이라고 그럽니다만 어느 쪽을 이게 레이저가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레이저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런 4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된 날짜가 11월 25일이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로 바뀌어가지고 오늘 여러 단체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시국간담회를 하고 송년을 하는 날이라 4시 반만 되면 제가 이제 꼭 떠나야 합니다. 또 원래 한달된 시간이 4시 반까지니까 저는 이제 평생을 산업계에서 보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표자라기보다는 과학실자요 발명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내 학술대와 학술지에 제가 지금 여기는 270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300건 이상을 저게 2007년 자료예요. 300건 이상의 그 기술 논문을 발표했는데 보통 대학 교수들이 40건 이상 발표하면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연구개발하는 건 쉽게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300여 건의 발명 특허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신제품 개발해서 회사를 많이 성장시켰고 또 2008년에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 인상을 받았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받았죠. 이 상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3억이에요.
호암상이 이제 버금가는데 호암상은 세금내고 나면 한 2억 정도고 이거는 네트가 3억인데 뭐 어떤 받자마자 다 목에 기용했습니다만 그리고 2016년에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이 됐는데 대한민국 건국일에 32번 처음으로 32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 중에서 선정된 당시에 24분 돌아가시고 지금 그 중에서도 또 장안을 돌아가시고 기고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4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공장 실습, 산업 실습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열악한 현황을 절감하고서 뭘 결심했냐면 내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 인류를 만들겠다. 대학 시절에 아주 제 꿈과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 이겨본 적이 없고 외국 유학 가서 외국에서 내기업에서 근무할 때도 그걸 향해서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모교에서 교수 초청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산업계를 마다한 것은 제가 연구하고 설계하는 것이 제품화돼서 나온 걸 보려면 산업계에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산업계를 고소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공업 초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제가 인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설계부터 해서 인프라 구축, 생산성, 기자재 여러 가지를 천천히 내가 발전시켜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압도적인 세계 제1의 조선해양 강국이 됐고 제가 경영하던 회사는 감히 어디서도 따라올 수 없는 앞으로 5년 이상은 가만히 있어도 겁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의 꿈과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넘을 때까지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활동과 발명을 해왔고 제 발명품으로 신제품도 개발하고 신사업도 창출하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시에 제가 항상 서울대한테 하는 얘기, 그리고 제 모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 그게 모토고 제가 개발한 신제품은 전부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9일 날 조선일보에 우리나라가 69개의 세계 인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났는데 그 중에서 34개가, 절반인 34개가 제가 한 겁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그걸 제가 사진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설명했으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다음 기회를 미루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사진 소개는 마치겠습니다만 이제 재미로 여기 보면 제가 마라톤 400개 이상 뛰었어요. 400개 이상 우리나라에서 마라톤을 제일 많이 뛴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환갑되던 2002년에 서울 동아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뛴 겁니다. 저는 3시간 4분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저게 제 기록이 아니고 저는 62살까지 제가 맘만 먹으면 서브스를 했어요. 마라톤 뛰는 사람의 꿈이 서브스, 여기 마라톤 뛰는 사람 있습니까? 마라톤 뛰는 사람의 꿈이 이제 서브3 3시간 안에 뛰는 건데, 제가 성장할 때 부친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체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달리기를 비롯해서 수영, 등산, 스키는 올림픽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라톤 시합을 나가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방에서 와가지고 전에는 20km까지 지난 작년에는 20km까지 따라 뛰다가 뻗었는데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 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 경험이 없거나 이제 처음 나가는 직원들 또 그런 사람들을 30명씩 이렇게 뒤에 데리고 뛰면서 숨을 이렇게 쉬어 뭐 팔을 이렇게 착지를 어떻게 하고 처음에는 힘이 나보니까 막 달려가면서 빤스 잡으니까 나 어떻게 하면 5km 없을 뻗어. 그러고서 이제 25km, 30km 간 다음에 잘 이제 각자 뛰자고 빠이빠이 하고 저 혼자 뛰기 이제 3시간 4분이고 제가 서브3를 만족하러 한 것이 환갑 지나서 62살 때
역시 서울동학제 마라톤에서 2시간 58분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제가 트럭하고 어깨를 몫이 다쳐가지고 근육이 다 끊어져서 그 다음에 뭐 기부 쏘고 이렇게 꼭 거기서 그러고서 이렇게 한 적 이렇게 하고 시합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기록을 세웁니다. 나쁜 기록이죠. 빠꾸빠꾸 하는 기록. 그래서 요새는 뭐 마라톤 이런 것도 제가 퇴직한 다음에 인정을 완전히 망치는 게 전 정권이에요. 세월호 사건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뭐 나라 바로서 이거 운동한다고 세상 이거 보고 비상이고 뭐고 해가지고 생활이 다 파괴가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예, 자신들은 대강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남 알프스 1410m 되는 천성산에서 새벽 7시에 산악마라톤 사원들하고 산악마라톤 하는 사진인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그때 제가 보면은 제가 꽤 근육이 있죠 가슴에 왕자가 새겨지고 그랬죠. 요새는 뭐 다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건 좀 오래된 사람입니다. 오래된 거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그러죠? 우주의 나이를 대개 이제 126억 년 빼어치고 지구의 나이를 얼마나 그러죠?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대변화 하나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그 대응하는 상황이 어떻고 그런 걸 하나하나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고 이런 걸 갖다 논의하려면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최초의 척추동물이 여기 보시다시피 5억 년 전에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척추동물 아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곤충 아니에요? 곤충? 곤충이 커야 얼마나 큽니까? 손바닥만한 척 커봐야 그게 지구상을 지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동물이 나오려니까 척추동물이 나왔고 척추동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알을 낳는데 하도 생존력이 약하니까 이제 포유류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하는 네안데르탈은 뭐 이런 종족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정진하다 보니까 10분의 1씩 자꾸 줄어요. 그리고 현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뛰어다니면서 수렵 채취하다가 정착해가지고 농사 짓는 게 이제 5만 년 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고대 문명 5천 년 전. 그리고 이건 정확치는 않습니다. 대충 맞춘 겁니다. 산업 혁명이 300여 년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보면 천만 년이 빨라져요, 변화가. 요새는 정신없어요. 요새는 그냥 정신없이,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 어릴수록 똑똑하다. 어린애들이 기계를 훨씬 잘 잡아요. 우리는 뭐 배우려면 한참 걸리죠. 근데 이렇게 10분의 1씩 관계가 되는데 지금은 정보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언제부터는 정보혁명의 시대라고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된 1965년부터라고 하는데 그 10분의 1의 공식에 대입하면 2015년은 완성이에요. 지금 완성됐어야 하죠. 근데 자꾸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원천 기술은 다 개발이 됐다. 더 이상 원천 기술은 큰 새로운 게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된 혁명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쪽으로 가고 있지 원천 기술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정보혁명 다음에는 무슨 혁명이 오냐.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20년 전부터 얘기가 많은데 나노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온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지 그게 큰 대문화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
바이오로지의 혁명이 온다. 근데 생각보다 그건 올 거예요. 오지만 참 느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덕적인 이윤적인 게 많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미국에서도 푸드앤더 무슨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데서 관리하고 뭐 제약하고 우리나라는 더 하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험도 할 수 없고 시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좀 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전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오늘날 아인슈타인의 머리와 젊은 사람의 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징그럽죠? 머리 자르는 사람들 비슷한 게 그게 하등 부문에서 많이 성공을 했다. 그 정도로 가까이 했는데 그게 도덕적 이윤적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가지 앞으로 큰 혁명적인 문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구가 사람을 얼마나 소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국 스탠다드로 살면 95명, 아프리카 스탠다드로 살면 12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끼리 죽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밀려나서 멸종되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별로 우리가 이주해야 한다.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뭐 달이고 화성이고 그런 데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런 혁명이 일어날지 몰라. 우주공학의 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프리카 스탠다드로 살면 여기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인류사의 변천을 보면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무슨 열매 따먹고 하던 수렵채취 시대가 10만 년 전인데 정착해서 농사 짓기 시작한 게 1만 년 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등운명을 일으킨 것이 5천 년 전이고 봉건사에 뭐 이게 사회에 권력이 생기고 뭐하고 것이 한 3천 년 전이고 그런데 이런 변화 봉건사회까지는 모두는 노동조격이에요. 그러다가 한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사회가 됐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시대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정보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지식집약의 사회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어려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AI 로봇이 힘든 일을 다 해주고 인간은 그리스 초기에 문명이 갔다는 것처럼 모여서 토론하고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살고 하는 교육 소사이어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창의집약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변화를 하느냐? 산업의 변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4차 산업에 대한 그 강연을 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1차 산업은 농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은 금융 그래서 저렇게 형태 같은 교수가 있나 제가 한탄하고 나왔는데 산업혁명은 전적으로 제조업에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제조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 힘이나 가축의 힘에 의해서만 생산했어요. 그러다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개량해가지고 그거 기계에 의해서 생산하니까 그게 1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특징은 기계에 의한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2차 산업혁명은 1930년대 헨리 포드가 콘베에 이제 의해가지고 생산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특징이 뭐냐면 대량 생산의 혁명이다. 2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힘에 의한 혁명이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의 혁명이다. 그러다 1970년대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이뤘는데 그건 뭐냐면 공작기계가 나오고 요즘은 비교할 수 없지만 하여간 자동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공작기계와 자동화에 의한 생산.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건 주도 자동화예요. AI고 뭐고 사람들도 더 똑똑하고 해서 알아서 막 하고 자기가 기계가 오전은 지가 알아서 고치고 하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전적으로 제조업과 연관된 혁명을 이끌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산업의 종료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변화해 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본주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계 기업 환경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느냐? 첫째는 기술이 변해요. 두 번째는 경쟁 환경의 변화, 그리고 고객의 변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자원의 변화를 볼 때 우리는 경영자원, 3대 경영자원에서 토지, 노동, 자본 배웠어요. 근데 제가 1980년대 40살쯤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모자라.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4대 경영자원 해가지고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근데 1990년대 가서 뭐 오래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있다. 뭐냐? 시간이다. 또 5대 경영자원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시간. 2000년대 오니까 이거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려면 정말 중요한 자본이 또 하나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가도 자연증서를 안 쓴답니다. 그만큼 신용이 투철해요. 그래서 신뢰가 절대로 필요하다. 6대 경영자본이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시간, 신뢰.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십 집어넣어서 7대 경영자원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7대 경영자원,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시간, 신뢰, 리더십. 리더십 경영자원 아니에요? 리더십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경영학 텍스트를 보면 3대 경영자원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볼 때 7대 경영자원을 갖고 우리 생각할 때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자본주의는 퇴색했고 이게 다른 복합성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대특징이 저건 제가 이건희 회장 있을 때 만든 자료인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다니는 시대다. 마누라하고 자신만 빼고 다 바꿔라.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요 창조와 질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벌써 됐다시피 하죠. 두 개는. 앞으로 두 개는 아주 진전되고 있으니까. 오늘날 세계 경제의 특성을 보면 무한 경쟁의 공간이에요. 무한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산업계로 나오거나 그러면 산업계는 눈을 뜨면서부터 세계 경쟁이에요. 여러분 박세리 같은 분 보세요. 경쟁이 겁이 나서 국내만 우승을 했으면 우리나라 여자 골프 수준이 이렇게 행상 안 돼요. 화감이 나가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니까 뭐 어떻게 확 발전하는 거예요. 김연아 보세요. 김연아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고 잘하니까 김연아 기술가 나와서 요새 잘하는 애는 많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해야지.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쟁을 해야지. 전적권 보면 경쟁을 못하게 하고 자꾸 퇴보를 시키는 뭐 수학능력 평가도 안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퇴보되고 망한다는 거죠. 또 격렬하게 노동체는 변화의 세계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 아주 다른 면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아요. 다 잘 알아요. 그럼 경영하고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경영학 전공을 안 했지만 마케팅이다, 파이낸싱이다, 뭐다 하는데 거기서 아주 사소한 뭐 이런 건 배우지만 전체적인 뭐 큰 윤곽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범위하게 잘 알아야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접전의 요인을 보면은 제일 심하게 접전을 시키는 게 경제체제예요. 경제체제는 경쟁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화, 과학기술의 발전. 그런데 여러분들 국제화란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국제화? 네. 세계화. 그러면 국제화와 세계화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제 어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세계화를 보여주시면서 세계화 전진대를 한다고 청와대 오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몇 반찬에 칼국수 그거를 잘 먹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말씀하는 게 이상해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 들고 대통령님 질문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시키는 사람이 막 짜려보고 막 야단이에요. 그 대본에 없는 걸 하니까 대통령 청와대에 가서 회의할 때는 뭐 질문해라 뭐 대답하라는 거 다 정해주고 가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없는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째려보고 야단이 났는데 그냥 질문했어. 그랬더니 질문하라고. 그래서 국제화와 세계화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양반이 바로 화를 내면서 그게 그거지 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건 뭐나. 여러분 국제화는 WTO예요. 단순히 문호 개방이 목적입니다. 세계화는 훨씬 심해요. 세계화는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부각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지금 전 세계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계가 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뭔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전 세계예요. 근데 오늘날 변화에 대해서 큰일 났다. 이거 위기다 보다. 변화는 일상생활인데 큰일 났다. 이거 위기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변화는 잘 발견하고 내가 준비를 하면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행운이 뭡니까, 행운?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온 것이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란을 잘 발견하고 전 세계적으로 4만 명 넘는 미국의 포스라는 그 경제단체가 있죠. 거기서 4만 명이 넘는 CEO들한테, 큰 대회사의 CEO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CEO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47%가 반 정도가 예견력이라고 했어요. 앞날을 발전하는 능력입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물론 내 자신이 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변화났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쓰지 않고 기존 제품 갖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그런 걸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변화를 끌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없어요. 50억 불을 할까 말까 하는 회사가 제가 경영을 한 12년 사이에 370억 불로 매년 24% 성장을 했는데, CEO가, 공동대표제를 CEO가 두개였습니다. 저 혼자 때문에 10배, 20배로 발생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는 성에 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여기처럼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변화를 주도하는 것인데,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숙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대답해주면, 그거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그걸 배우느냐? 숙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마치고 내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경제는 참 어려워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시제를 하나, 우스갯소리 시제를 하나 얘기할게요. 예리 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학 교수가 매일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먼저 학생들 한국 보고서 거기서 점수 잘 나오고 그대로 쓰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거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피티션을 했습니다. 불평 청원서를 했죠. 그 학생이 그 교수를 불러가지고, 이 교수, 당신 매일 똑같은 시험 문제를 몇 년씩 계속해서 냈는데, 그걸 보면 되냐고 학생들이 불평이 많다고.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학장 선생님, 문제는 같지만 답이 매년 틀립니다. 그래요. 그게 경제입니다. 뭐 케이스 경제다, 무슨 하이에크 경제다, 뭐든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는데, 용어를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잘 써야지 함부로 그냥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이 좌파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극심한 노사 분배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노사라는 말이 많이 썼잖아요. 노사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인데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아직 조선시대, 왕조시대 이제 교도적 남아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건 양반과 모순 같은 이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대립돼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부터 신문에 여러 기고를 했습니다. 용어를 바꿔야 한다. 다 기자들이 호응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수긍을 해요. 저로도 노동을 바꾸자. 노동자와 경영자. 저는 뭐 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고 하죠. 저도 근로자로. 정신근로자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신문에서 바꾸지 않는데 기자들이 다 수긍을 하면서도 이런 걸 이제 조심해하고, 자본주의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죠. 이거는 칼 막스가 자본론 책을 필 때 사회주의에 적대하는 용어로 만들어낸 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한테 사회주의, 자본주의 두 가지를 놓고 그거에 대한 인상을 보면 당연히 사회주의를 거기에 또 호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본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주장해서 시장용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게 어디 좀 불편해요. 그 이렇게 딱 들어맞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저는 자유경제주의라고 이제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자유주의라고 하면 좋겠지만 자유주의는 18세기부터 뭐 미술에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에도 있고 그런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자유경제주의. 저는 또 이제 좌파에서 진보 하는데 뭐가 진보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정말 진보는 보수가 하는 거예요. 보수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유지하고 나쁜 것을 계속 repair and maintenance, 보수 유지. 그래 고쳐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보수는 아주 투철한 도덕성이 있어야 해요. 뭐가 나쁩니까? 좋은 거 부모님한테 받는 거 좋은 건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건 바꿔 나가고. 그런데 이제 좌파들이 진보 하면서 진보는 그냥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이 보고를 만드는 무슨 용어를 만들어내냐면 학생 인권 조례. 여러분 잘 아시죠? 학생 인권 조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셨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또 차별금지법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아니 물론 차별금지하고 평등하게 하는데 그것만 보면 혹해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나면은 이건 망국이다. 그건 뭐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느냐?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생리적이라는 게 아니고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다 있죠. 그 욕망을 기초로 부를 축적하는 의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구축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제가 여기서 자본주의를 쓰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본주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능에 견인된 주의에 자연스러워요. 근데 인류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데 이게 발전하게 된 공통분명, 기술 변화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발전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산업사회에는 자본주의 지배에 이제 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 체제가 이제 탄생을 했고, 그런데 이 자본주의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자본주의 일정봉은 그 산업화되는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원초적인 자본주의인데,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초기 자본주의, 고전자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완전히 자유 개방입니다. 아무도 정부가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이때는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찰스 디킨이라는 사람이 그런 데서 탈출한 사람인데, 그 작가가 쓴 하드타임스라는 소설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도 만들어진 올리버 트위스트.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 보면 뭐 어린애들이 얼마나 착실당하는, 노동 착실당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1930년경에 돼가지고 세계적인 공황이, 불황이 일어나고 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부가 관여하게 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자본주의 2.0입니다. 이것은 수동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정부가 관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비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비해서 완전히 우월하는 게 입증된 다음에 이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만해졌어요. 자만해지고. 정부 관여하지 마라. 이건 시장 원리에 맡겨라. 그런 것이 신자본주의라고 해서 자본주의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리만 브로스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업가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의 결함을 우리가 보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약자도 보호하고, 패자 보호선을 해가지고, 기회를 준정에 더 다음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계속 존속을 하려면 돈을 버는 사람이 사회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기부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빈부격차의 소리, 경기건강 무반, 무한경쟁, 문자독식, 환경문제, 무한배 같은 이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양극화를 우리가 굉장히 걱정합니다. 부의 양극화를.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만 있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면 더해요. 여기는 부의 양극화가 아니라 신분의 양극화가 일어나요. 평등이 없어요. 평등 주장하며, 아까 말씀드렸고, 승자 독식은 주로 기술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PC가 몇 대가 있습니까? 100억 가까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100불짜리 윈도우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먼저 해서 먼저 장착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예,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윈너 대소, 기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시간이 있으면 기술을, 산업계의 기술, 이제 그 기술은 그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기초기술이 있고, 기초연구, 응용연구가 있고, 개발연구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산업계에서 개발연구를 하지만, 우리나라 기초연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초연구도 많이 했어요. 이산화탄소를 수거해서, 연료가 타서 이산화탄소가 된 건데, 이산화탄소를 수거해서 다시 연료를 만들 수가 없을까? 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톤 만드는 공장까지 만들었고, 100톤 만드는 공장 만든 다음부터는 그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공장 자체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100톤 만드는 공장을 연구를 하다가 퇴직을 한 다음에 아무도 안 해요. 왜냐면, 실패병의 책임도 그렇고, 또 지원해 주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앞으로 존속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 한 20년 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유경쟁의 경쟁적 기술 혁신으로 자본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제품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윤을 남겨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생산하는 단가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겨우 제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가 돌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화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고, 여전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자본주의의 미래는 인간의 본성하고 아주 큰 연관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은 성악설이라고 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성선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절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 미래가 이제 절충될 겁니다. 그래서 대생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자본주의 향상 발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리더십이 있어요. 상관행, 이 경제 관행을 지키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분식회계 잘 아시죠? 회사가 분식회계하고 주가 조작하고 또 독점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정부에서 나가야 해요. 강력한 거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업, 정부, 민간단체가 다 같이 협조하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은 이게 한참 얘기가 나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어려워요. 참 어렵고, 저도 이거는 눈만 뜨지 몇십 년을 생각해도 자본주의 대체할 만한 경제 세대가 뭐가 있을까? 없어요. 또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 세대가 정치 세대가 뭐가 있을까? 저 책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제도다. 단 지금까지 시험해본 모든 정치 제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족하다 하는 걸 위해 역설을 했는데, 그건 왜 그런지 뭐 여러분도 토론하면 쉽습니다만, 우리가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뽑습니까? 특히 이제 국회의원 이상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 같은 사람, 구의원 같은 사람 누군지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완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의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 공유 경제 체제, 그런 얘기 주장했죠. 우버, 또 에어비앤비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세상에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1960년대에 타임지 걷다기 뭐가 났냐면, 영국에서 지게차
포크리프트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부두에서 그걸 쓰는데 20명이 날라야 하는 걸 그거는 한 번에 날라요. 그러니까 부두 노동자들이 전부 벌떼가 시원해서 반대해서 도입을. 그래서 정부에서 협상을 내줬는데 어떻게 협상을 내느냐면 해고 안 하겠다. 그렇지만 포크리프트 지게차는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타임즈에 난 사진이 뭐냐면 포크리프트가 20명이 운반할 수 있는 짐을 싣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20명이 따라가요. 20명의 노동자가 짐 내려놓고 또 가면은 또 20명이 또 그러니까 또 따라가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오버택시 하겠다 그러면 택시 운전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야단하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초등학교 취업 연령 5세로 한다. 전 찬성해요. 근데 잘못했어요. 왜 5세로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다가 잘 정리하고 그거의 장단점을 갖다가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전 국민을 향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한 5분간 역설하고 정무장관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고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 투표하고 그러고서 하면 되죠. 했다가 와그라가 되니까 아니면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네? 공론화를 해야 해요. 공론화를. 우버 택시를 하는데 장점은 뭐가 있고 왜 필요점은 어디가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좀 있어요. 미국에 소고기 수입한다. 99%가 찬성해요. 1% 정도 되는 소비료는 농가에서 반대를 하는데 복선이 크죠. 그러니까 왜 그것을 수입해야 하는가, 국가적인 이익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걸 잘 공론화하고 국민한테 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까를 국가가 해서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모차까지 끌고 와서 반대하고 데모하고 해보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자본주의 모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성장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경영원칙을 어떻게 했냐면 세후 이익을 자산 축적 및 재투자에 불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해야죠. 40% 정도는 남겨뒀고 연구개발 10%, 제조업에서 구개발 10%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식배당 25%, 직원 분배 이거는 그게 왜 분배하는 거죠. 그게 20%, 사회봉사가 5%, 저기 우리 집사람 앉아있는데, 태안에서 그 유조선이 가다가 예인선으로 충돌해가지고 태안 앞바다가 전부 오염돼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직원 부인들 몇백 명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 직접 가서 헌옷 가지고 돌 하나하나를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큰 불난리가 났다든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그럼 회사가 빨리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6년부터 2010년 그때까지는 6조 7천의 이익을 했어요. 2008년에 현대중공 혼자서, 그룹 전체가 아니라 혼자서 6조 9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그 이익의 20%를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중공업 안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4만 5천 명이에요. 협력수가 2만 명 정도 되죠. 식사니 오시니 모든 건 다 똑같이 해주지만 급여는 우리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여는 2만 5천 명을 주는데 2만 5천 명한테 그때는 이익의 20%를 나눠주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이상씩 가져가요. 그런데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되면 몇천만 원, 4, 5천만 원씩 이제 급여 외에 또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력금의 명목으로 설, 학위호가, 추석, 연말에
사동문에서 나왔는데 그게부터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 신이 나요, 안 나요? 아, 내년엔 더 힘들게 되자. 더 열심히 하죠. 근데 국가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대국적인 분배를 이제 앞으로 해야,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좋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자본주의, 뭐 경제체제의 전망 이런 거 있습니다만, 이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국가 사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좀 부서울게요. 사실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잘 되게 나눠도 잘 되겠다. 이제 세계 국가들이 국가에 대한 철학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독일의 시성이라고 하는 괴테를 좋아합니다. 괴테이 국가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개인을 보호하는 최고의 보호는 국가다. 내가 이제 태어나면 물론 부모님 또 형제들,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또 학교 가도 동생들 있고 친구들이 있고 사회 나가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국가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볼테르라는. 여러분 독일 아시죠? 독일은 여러 나라 영주국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이제 프루시아였습니다. 프루시아에 프리데릭 대제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볼테르를 프랑스 적국이지만 프랑스로 철학자 사상을 추천해서 토론을 해요. 그렇게 국가 경영은 어떻게 하고 국가가 무엇이고 볼테르라는 사람은 상당히 프랑스 사람 다일지적이라 토론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나 다시 안 한다고 그냥 가버려요. 파네요. 그런데 초청은 또 와요. 이 프루시아라는 나라는 나폴레옹 3세 때 독일이 통일을 하려면 반드시 불란서를 제압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3세 때 전쟁을 해서 일주일 만에 불란서의 항복을 받아낸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 프레데릭 대제가 베를린 근교에 있는 산소지라는 데 여름 배동을 지어놓고 거기서 볼테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토론을 해요. 저는 거기 가서 프레데릭 대제와 볼테르가 토론하는 그 방에 가봤습니다. 근데 볼테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숭고한 사람에게는 국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국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이요, 생활의 바탕이다, 기반이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은 정합해 보더라도 국가는 이래야 한다. 저는 국가의 존재에는 단 하나, 국민의 보호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이 국민의 보호라는 것은 안보적인 보호, 경제적인 보호, 사회적인 차원의 보호,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 이러한 총체적인 보호를 따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난번 이태원 사건과 같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 이거 국가가 해야 합니다. 사실 보니까 서울시에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서울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알아봤는데 다 돼 있어요. 누가 하나 연락만 하면 서울시에 있는 그 총체적인 총괄하는 가입수 돼 있고 거기에 가면 뭐 상황을 보는 거니 뭐 다 돼 있는데 그게 뭐 자살했다 그러는 시장이 다 막혀놨어요. 그거 말이 듣자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체제는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죠. 여기 자유에 제가 빨간 투수 건 거는 자유는 공기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자유에 중요한 것도 잘 모르고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 것도 잘 모르고 자유의 고마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자유에 대해서만 제가 전적으로 얘기할게요. 경제는 자유경제주의, 시장경제는 전에 말하던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좌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남북한은 통틀어서 공산당 서열에 있습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7째예요. 7번째. 그 7번째인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미국에 보냈어요. 미국을 그렇게 반미 활동을 하고 미국을 오라면서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죠. 이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평등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평등 부르시죠? 그런데 정말 평등을 하느냐? 정말 말씀이에요. 얼마나 심한 사람입니까? 부의 불평등은 물론이고 신분의 불평등이 그러니까 아주 위선이에요. 제가 평등의 결과가 어떤지 미국의 실제를 들어서 한번 재밌는 유머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코난 대학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코난 대학의 경제학을 강의하는 안데르슨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점수를 잘 주기로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그분이 경제학 교수의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부의 평등, 부의 균형은 안 된다.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버텨처럼 반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할래? 그랬더니 학생들이 무슨 실험이요?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너희들 시험을 본 다음에 모든 점수를 A에서 F까지 평균을 해서 너희들한테 주겠다. 좋으냐? 좋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개 중간고사, 학생말고사, 거지만 미국은 시험을 수시로 많이 봅니다. 그 중간고사에 시험을 봤어요. 하고서 그랬는데 평균 점수를 줬어요. B. 전부가 B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간평이 불평을 하지만 공부만 안 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잘 B 나왔다고 신나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B 이상 받아.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B를 받고 C를 받고 하는데 뭐 공부 열심히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D가 나왔어요. 전체 평균을 가야 된 D예요. 그 다음에 학기 말고사는 전부 F를 줬어요. 그 점수를 잘 들어놨어요. 그러고서 왜 F를 줬는지 시험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평균이 C니까 F니까 평균이. 이게 평등입니다. 여러분, 평등은 절대로 상향 평등이 될 수가 없어요. 하향 평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고 경제학자인 폴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회주의는 노예 상승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여기 사회정의, 평등뿐만 아니라 평등, 공평, 공정, 기회균등 그 부분은 평등하게 할 수가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사회정의는 우리가 실천해 나가거든요. 누가 하나 시험을 보는데 특혜를 받았다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야단하지. 이거는 잘 지켜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사회주의가 어떠한 정치 체제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20세기 초에 물론 그 칼막스를 비롯해서 앵겔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주의가 얼마 실현된 것은 러시아 혁명 후 아닙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고 그런 다음인데, 그 20세기 약 60년간 사회주의 시험을 했죠. 이게 시험이에요. 자본주의는 사실 옛날 고리차부터 원시자본주의 보면 큰 게 역사학인데, 자본주의는 60년간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실패했죠. 여기 보다시피 70년대 사회주의는 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냥 그 대표적인 이유가 생산성과 탄력성에서 자본주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이제 75년에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하게 된 거는 제가 처음으로 어떤 그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거 때문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련에 입국하면서 여권 다 맡기고 저기저기서 갔었는데, 그래서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여러 번 갔어요. 80년대에 많이 가고. 80년 후반 때까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껌이라도 줘야 일을 하지, 식당에 들어가고 말고 제들끼리 모여서 숨숨거리고 뭐에 앉아있고 본척도 안 해요. 우리 저는 뒤에 있는데 우리가 95년에 중국에 갔거든요. 중국도 똑같아요. 같이 간 사람들이 맥주를 시켰는데 담배 한 갑을 줘야 가져가요. 근데 그거 맥주도 여름에 30몇 도 되는데 그냥 그 뜨거운 맥주 가지고 이거 먹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해. 안 하는 게 이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 시험의 체계적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사회주의자는 권력 정치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을 배부르게 한다는 공적인 목표에 성공한 적이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셨습니까? 그게 사회주의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자유경제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제가 이제 신문에 강조하려고 그러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후보 TV 토론하기 전에 제가 세 분을 불려갔어요. 거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체제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들만한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충청도에 가서 가면은 국회의원들 서너 명이 박수를 띵그를 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대답은 막 열심히 하거든요. 개천의 첫날을 뭘 했냐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때 청정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이 얘기해라. 근데 원자력은 지금 청정에너지로 인정이 안 되는 생각해서 아니 다른 말 없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원자력의 5대 청정에너지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무조건 해. 누가 반대하면 바이든이 뭐라 그러느냐 그 얘기만 해라. 그리고 혹시 아디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뭘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 누가 물어보거나 하면은 그런 쫌쫌한 걸 대통령이 알아서 뭐 하느냐. 그건 시험자지 시키는 얘기지. 너는 대통령이 돼서 그런 거 하고 있겠느냐 하고 한 큰 소리 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요. 이분이, 윤석열 분이.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정에너지 탄소 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또 이재명을 물어봤어요. 아리백 아니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유가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 번 있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여러 번, 자유는 이런 거다 하고 다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취임식에서 자유가 중요하다는 말, 자유란 말을 3-4번 하면서 지금도 몰라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거, 이게 국어사전처럼은 법률적으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남을 방해하지 않고 내가 방해받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에는 여러분 정도인데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내가 남을 방해하지 않고 남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 인권을 받아들였죠. 태어날 때 받아들인 인권을 보장받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갖다가 역할을 갖다가 올바르게 선택해서 자아실현을 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거 다르죠? 여러분 소극적하고 적극적으로 들어보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적극적인 자유예요. 내가 인권을 보장받고 내 적성에 맞는 도움을 찾아서 자아실현을 하고 행복하게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가 중요하죠. 자유가 중요한 일을 그냥 좀 더 여기서 얘기하자면 자유는 인간에게 창의를 불러오고 인간의 삶의 역동적이고도 풍요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인간 생활의 최고의 가치예요. 자유가 없으면 창의롭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직업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2.25 공산주의 때 제가 어린이였습니다만 맨날 불 떠오고 마당 쓸고 일 시키고 언제 죽을까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아 비판해라. 조금만 일 끌어다가 너 오늘 뭐 잘못했냐 자아 비판하라 그러고 계속 그런 걸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정부의 역할, 그게 중요하죠. 소극적인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인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해요. 이게 진정한 복지예요. 여러분, 돈 몇 푼, 여러분한테 한 달에 돈 몇 푼씩 주는 게 그게 복지입니까?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 교육을 시키고 직업을 알선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해서 내 앞길을 찾아가면서 계속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해주는 게 진정한 복지고 이게 국가가 자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또 새로운 삶을 위한 사적 영역 보호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좀 자유경쟁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예.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꼭 갖고 오해요. 지식부자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런 걸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자유가 왜 중요한가? 그러면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그냥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자유가 왜 중요하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핵심 가치다.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안 남아서 몇 가지를 빨리 마쳐지는데 우리나라는 놀랍고 자랑스럽고 신비스러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럽고 신비한 나라인지 제가 저번에 얘기하려고 또 몇 시간, 2시간씩 한 3번을
여러분과 토론을 해야 하는데, 20세기가 가기 직전인 1999년 12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1000년간, 그러니까 1000년부터 1999년까지 인류의 10대 발명품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인류의 10대 발명품. 그 중에 두 가지가 우리 조선인들이 한 거예요. 뭔 일은 여러분들 뭐 대충 짐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세요. 지금은 2차 세계대전 후 한 140여 개가 독립했다고 하는데, 그 개발도상국 중에서 산업화, 민주화, 세계 인류 과학기술, 또 다양화, 다문화, 이걸 모두 성취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작년 7월 2일 날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결의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데,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제 정의에 의하면 물질적, 정신적 요소가 수준 높고 조화롭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관이 있어야 하고, 국가관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행동으로 협력해가는 나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생각하는데, 이 물질적, 정신적 요소를 보자면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질서, 또 국민의식,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은 선진국이에요. 정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건 낙제 정치예요. 국회의원 특권 200여 가지 특권이 있겠는데, 국회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국가과학기술 유공자고, 또 현직에 있을 때는 에이펙 외교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출국할 때는 증검사 안 하고 나가고, VIP실에 앉아있다 나가고, 또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고 하는 증명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선생님도 아니죠. 꼭 줄을 서서 다 같이 증검사 받고 수속을 다 보내야 나가지. 내가 뭐 특별한 인간이야? 내가 왜 특권 증명을 해? 그렇게 했는데, 국회의원은 너무해 지금. 국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국제에서 경제적인 거, 우리나라가 국방력으로 세계 6위입니다. 세계 1등 하는 게 무지개 많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면 되겠는데, 조선해양은 세계 앞서 1등이죠. 가전은 금성이 세계 1등이에요. 반도체, 또 포스코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자동차 세계 5위, 6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또 문화적으로는 기생충, 미나리, BTS 아이돌, 또 쇼팽 콩쿠르에서 1등한 조음식, 또 방크라도에서 1등한 사람, 클래식이고 대중문화고 간에 우리가 세계를 석권해요. 건설사업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터키 본토하고 이스탄불하고 연결하는데 거기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그 위로 세계에서 가장 긴 서스펜션 브리지, 사정동을 건설한 데가 SK건설이에요. 근데 그 후에 그 다리만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해저터널을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데 그것도 SK건설이 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즈 칼리파 누가 했어요? 삼성. 그래, 삼성부산이 했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세계에서 유명한 쌍둥이 빌딩 누가 했습니까? 양명건설이거든요. 이렇게 부지기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정치적,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선진화 얘기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고려시대 이런 거는 뭐 제천부터 조선시대부터 세종대왕 이후에 노블이제 오브리즈가 없어요. 사회 상류층이면 상류층에 걸맞는 도덕적 책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리는 유지하면서 책무는 다 회피해요. 6.25 전쟁 때 3년 동안에 미국 장성의 아들이 100명 이상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장군 아들은 한 명도 전사한 사람이 없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회 상류층이 목을 보이고 못한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선진국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국민이 주인이죠. 근데 이 길을 지키려면 우리가 국방을 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해요. 굉장히 국방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 이제 예일대학교 역사 교수인데 유명한 역사 교수가 한 20년 전에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A라는 국가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국가다. 그런데 B라는 국가나 C라는 국가가 조금 더 강력한 국가가 옆에 있다. 그러면 아무리 A라는 나라의 국가가 강하더라도 그 국가는 항상 안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지 절대적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보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방력이 6대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국방 전문가들이,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그런데 러시아는 세계 2위, 중국은 세계 3위, 일본은 세계 5위예요. 그런 나라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에 불안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보완하는 것, 동맹이에요. 동맹을 하는데 어디하고 동맹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동맹을 할 만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밖에 없는데 시진핑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 중국에 입헌했다. 그러니까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 조만간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는 건 이건 시간 문제예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인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주의에 의해서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밖에 없어요. 중국과 미국, 그런 나라는 미국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미국은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어요. 오직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자, 같이 지키자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동맹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동맹을 잘못 선택해서 망한 나라가 많습니다만 미국은 적어도 앞으로 100년간은 세계 제1의 강국을 유지할 겁니다. 세계 제1의 강국의 수준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을까? 당연하죠. 생각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제 의견입니다. 토론을 하는 거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결론을 짓고 제 국가관과 국정운영 철학에 대해서 한미동맹 결과 이건 뭐 말할 건 없는데 한미동맹이 어떻게 맺게 되냐. 미국이 안 맺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전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주전 안 하겠다. 북진 동원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미국 특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설득하러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상호방위 조약을 맺으면 휴전 조인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맺었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한 3만여 명이면 약간 모자라게 와 있는데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자동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적인 국방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더불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자세히 없어보게 좀 미국이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맞았다. 환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150원이었어요. 그리고 엔화와 그 미국의 환율이 375원이었는데 우리는 1000대1이 됐고 미국은 일본은 100대1이 됐어요. 왜 1000대1이 된 게 뭐가 좋으냐? 우리가 환율을 수출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많이 도와준 거죠. 근데 앞으로 추진 방향은 제가 세 번째 TV 토론 나가는 조정명에서 한 것이 이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얘기했는데 안보동맹을 하고 있지만 안보동맹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경제동맹이고 경제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술동맹이다. 경제동맹이 되면 안보동맹은 자동적으로 된다. 대만을 보세요. 상호 방지형이 없어요. 없지만 미국이 저쪽에 소화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제동맹이에요. 우리는 안보동맹에 경제동맹까지 하면 더 그렇고 기술동맹 할 거 많죠. 지금 어저께 신문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을 했는데 이제 빨리 물량이 도달하냐 하고 전부 세계가 놀랐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경계를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미국의 떡국물만 먹고 살고 잘 살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인공위성부터 제가 미국의 그 해군 참모총장도 만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국만 이재수 축하 다 한국과 같이 만들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만들면 항공모함은 미국의 7분의 1, 이재수 축하하면 9분의 1을 만들어요. 가격에 전체 만들어서 미국까지 가서 무조건 하면 되는 거죠. 호스트하고 굉장히 호스트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항공기 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제네시스 무기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미국과 같이 오면 같이 연구개발하고 같이 제작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안보동맹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이 없어서 그런지 일자리가 넘쳐나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꼭 TV 토론때 하십시오 했는데 경제동맹까지 얘기해요. 했죠. 근데 그 다음엔 깜깜 소식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끝이겠는데 제가 이제 이교도 겪었고 서울권도 사용자도 내부 빌렸고 나라가 뭔가 많이 생각했고 부모의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그런 책들만 읽고 대학생 때 어느 날 일기에 쓴 누구입니다. 나의 국가관과 국정운영처럼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주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 국민 모두가 태어날 때 받아들인 인권을 보장받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경제발전, 사회적인 정의 확립,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의 꿈을 마음껏 느끼며 사는 국민 행복의 나라를 구현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국가 응비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게 제 국가가 아니고 국정운영 철학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주의 원칙의 헌법가치에 기반하여 국민 모두가 태어날 때 받아들인 인권을 보장받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 사회정의 확립 및 국민 기계인의 자아실현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의 꿈을 마음껏 느끼며 사는 국민 행복의 나라를 구현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국가 응비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게 제 국가관과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